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도시의 낡은 뒷골목을 집어삼킬 기세로 퍼붓고 있었고 가로등조차 위태롭게 깜빡이는 밤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상가. 1층에 자리 잡은 작은 복권 판매점 안에서 한서윤은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흐릿하게 번지는 거리의 풍경을 무심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마감 시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게를 떠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라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서윤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평범한 복권 판매원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눈동자 깊은 곳에는 쉽게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침착함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계산대 위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미세한 인기척을 감지한 순간 그녀의 손동작이 즉각적으로 멈췄다. 그것은 단순히 빗방울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묵직한 물체가 젖은 아스팔트 위로 끌리며 내는 소음이었으며, 고통에 찬 거친 숨소리가 간헐적으로 섞여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계산대 아래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로 손을 뻗으려다 이내 멈추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유리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가게 앞을 지나치려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고,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빗줄기를 뚫고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혈향이 차가운 공기와 함께 훅 끼쳐 들어왔고,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처참하게 드러났다. 남자는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감은 이미 흙탕물과 붉은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으며, 복부 부근을 감싸 쥐고 있는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주위를 빠르게 살피며 혹시 그를 쫓는 추격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재빨리 남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그를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남자의 체격은 건장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남자를 가게 안쪽에 좁은 휴게 공간으로 옮긴 뒤 서둘러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가 외부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다. 바닥에 눕혀진 남자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목구비는 날카롭고 강인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서윤은 지체 없이 남자의 젖은 재킷을 벗겨내고 피에 젖은 셔츠의 단추를 뜯어내듯 풀어 헤쳤는데,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날카로운 흉기에 깊게 베인 자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누군가 그를 해치기 위해 노린 것이 분명했으며, 상처 주변의 피부는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해서 신고부터 했을 상황이었지만 서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구급상자를 찾아들었고,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서윤이 소독약과 지혈제를 준비하는 동안 남자가 낮은 신음과 함께 간신히 눈을 떴고, 몽롱한 시선이 서윤의 얼굴에 닿자마자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손아귀 힘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고, 눈빛에는 경계심과 살기가 가득 차 있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남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경찰이나 병원에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듯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짧게 끄덕여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남자는 그제야 힘이 빠진 듯 다시 바닥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가게 안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윤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외과의사처럼 정교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이는 그녀가 평범한 복권 판매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소독약을 상처 부위에 들이부어 오염을 제거한 뒤
바늘과 실을 이용해 벌어진 살갗을 봉합하기 시작했고, 마취도 없는 생사를 꿰매는 고통 속에서도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버텨냈다. 빗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섬뜩한 소리와 남자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서윤은 남자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마지막 매듭을 지었고 붕대를 단단히 감아 지혈을 마무리한 후에야 긴 숨을 내쉬었다. 치료가 끝난 후 남자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고, 서윤은 피 묻은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해왔지만 오늘 밤의 사건은 그녀가 억눌러왔던 본능을 다시 깨우고 말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윤은 남자의 젖은 옷을 정리하다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가죽 지갑과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만년필을 발견했지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남자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간이 의자를 끌어와 그의 곁에 앉았는데 창밖의 빗줄기는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세상을 두들기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빗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가게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남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다. 남자는 고열에 시달리며 간간히 알 수 없는 이름을 부르거나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고 그때마다 서윤은 물수건으로 그의 열을 식혀주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그가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을 느낄 수 있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서윤은 잠시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서윤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거리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간이 침대 역할을 했던 매트리스 위에는 핏자국이 묻은 붕대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가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던 상태였기에 그가 뒷문으로 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부상당한 몸으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그의 능력에 서윤은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허탈한 마음으로 남자가 머물다 간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들을 닦아내며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청소를 마치고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던 서윤은 계산대 구석에 놓인 작고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집어들었다. 그것은 남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소매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커프스 단추였는데 순금으로 장식된 테두리 안에 정교하게 세공된 백금용 문양이 박혀 있어 한눈에 봐도 엄청난 고가품임을 알 수 있었다. 서윤은 그 물건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것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특정 가문이나 조직을 상징하는 표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커프스 단추를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고 이것이 훗날 자신을 어떤 위험한 운명으로 이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서윤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온하게 돌아갔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복권을 사러 오는 손님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혹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보도가 연일 흘러나왔지만 서윤은 그 뉴스가 자신이 구한 남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연결짓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무언가 거대한 사건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은 떨쳐낼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또 다른 저녁 서윤은 가게 앞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 한 대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차창은 짙게 선팅되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그 차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예사롭지 않았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서윤은 태연한 척하며 장부를 정리했지만 온 신경은 가게 밖의 차량에 집중되어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끄러지듯 사라졌지만 서윤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남자가 남긴 흔적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가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세계에 속한 인물임을 확신했다. 서윤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세계에서 배운 생존 본능을 다시 일깨워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게 곳곳에 설치해둔 보안 장치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소중히 여겼지만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위협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단검을 꺼내 나를 확인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이 깔린 거리를 응시했다. 한편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펜트하우스에서는 강도진이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복부에는 서윤이 정성스럽게 감아준 붕대가 여전히 감겨 있었고 의사는 그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도진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여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린 배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제 방역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었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도진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고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도진은 그날 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치료하던 서윤의 침착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탐욕스럽고 가식적인 상류층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으며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기시감은 도진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운이 좋아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녀 역시 숨겨진 발톱을 가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들었는데 그 겉면에는 서윤의 신상 정보와 그녀가 운영하는 복권 판매점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한서윤. 도진은 나직하게 그녀의 이름을 을조리며 사진 속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체스판 위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잔혹한 일일지라도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도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그녀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위험한 상상을 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맸고 이제 곧 시작될 전쟁을 준비했다. 다시 복권 판매점으로 돌아와 서윤은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키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희망을 팔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불투명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셔터를 내리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고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전해져 왔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전화는 10여 초간의 침묵 끝에 끊어졌고 서윤은 꺼진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경고일 수도 있었고 혹은 초대장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서윤은 가게의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잠긴 실내를 둘러보며 자신에게 다가올 폭풍을 맞이할 각오를 다졌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커프스 단추를 만지작거렸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과 동시에 서늘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내일이 오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거리의 가로등은 그녀의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는 마치 그녀를 쫓는 운명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복권 파는 여자와 재벌 후계자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비오는 밤의 우연으로 시작되어 필연적인 비극과 희망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며칠 전 밤을 뒤흔들었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개고 도시는 다시 숨막히는 무더위와 건조한 먼지 속에 잠겨 있었다. 한소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복권 판매점의 유리문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걷는 듯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이 구해준 남자가 남기고 간 핏자국은 깨끗이 지워졌으나 그가 머물다 간 흔적은 공기 중에 남아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소음과 차들의 경적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서윤은 그 소란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이질적인 시선을 감지하려 애썼고 주머니 속에 차가운 커프스 단추를 습관처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일상을 영위해야 할지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선택의 시간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무렵 평화롭던 골목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좁고 지저분한 이 차선 도로의 양쪽 끝에서 묵직한 엔진 소음을 내뿜으며 나타난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마치 군대처럼 열을 맞춰 진입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고 낡은 트럭과 오토바이들이 질비하던 거리는 순식간에 최고급 외제차들의 전시장처럼 변해버렸다. 서윤은 계산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만은 차갑게 유지한 채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했다. 차들이 가게 앞을 반원형으로 포위하며 멈춰 섰고 짙게 선팅된 창문들은 안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 차량의 문이 일제히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와 가게 입구를 철통같이 봉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귀에는 무정이가 꽂혀 있었고 허리춤에는 은밀하게 무기를 숨긴 듯한 불룩함이 보여 일반적인 경호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겼다. 주민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호기심에 기웃거리던 아이들조차 부모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숨어들었으며 골목은 기이한 침묵에 휩싸였다. 서윤은 그들이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켰고 카운터 밑에 숨겨둔 비상용 단검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했다. 그때 중앙에 정차한 가장 크고 화려한 리무진의 뒷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마침내 그 소동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며칠 전 비에 젖어 죽어가던 그 처참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인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수트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햇빛을 반사하는 선글라스는 그의 시선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냉기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도진은 넥타이를 가볍게 고쳐매며 가게 간판을 잠시 올려다보았는데 그 오만한 태도는 마치 이 거리 전체를 사버릴 듯한 기세였다. 서윤은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리는 구두 굽소리가 자신의 심장 박동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고 그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면 더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도진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실내는 순식간에 그의 존재감으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재킷 주머니에 꽂으며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감사를 넘어선 기묘한 소유욕과 계산된 연기가 서려 있었다. 며칠 전에 창백했던 안색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가 드러나자 서윤은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매력적인 남자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도진은 서윤이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었고 이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담력이 큰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족감의 표시였다. 다시 보게 되어 반갑군. 한서윤 씨.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가게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서윤은 침착하게 그를 응시하며 손님에게 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복권을 사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며칠 전에 치료비를 내러 오신 건가요? 그녀의 당돌한 대꾸에 도진 뒤에 서 있던 경호 실장이 움찔하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도진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와 상체를 숙이며 서윤과의 거리를 좁혔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서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부터 내 말에 맞춰 살고 싶다면. 서윤이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도진은 갑자기 연극배우처럼 표정을 바꾸더니 목소리를 높여 가게 밖에 구경꾼들과 숨어있는 감시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생각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그의 뜬금없는 외침에 서윤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카운터를 돌아 들어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낚아챘다. 그의 손길은 겉보기엔 애틋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하게 옥죄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서윤에게 당장 이 연극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가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서윤은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더욱 애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연인을 다시 만난 비련의 주인공 같았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놔주지 않아. 그동안 당신이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군. 그는 서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는 다시 한번 낮게 속삭였다. 내 동생이 보낸 놈들이 밖에서 보고 있어. 당신이 그냥 생명의 은인으로 밝혀지면 그들은 널 납치해서 고문하고 죽일 거야. 하지만 내 약혼녀라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생존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서윤은 찰나의 순간 동안 수만 가지의 생각을 교차시키며 자신의 미래를 계산했다. 지금 이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이미 그의 얼굴이 노출된 이상 자신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적들은 그녀를 도진의 약점이나 협박도구로 이용할 것이 뻔했고 경찰조차 재벌가의 싸움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 분명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도진이 내민 악마의 손을 잡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경직되었던 몸에 힘을 풀었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장하여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사를 읊었다. 저도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서윤의 완벽한 임기응변에 도진은 짐짓 놀란 듯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게 밖으로 그녀를 이끌었고 수많은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디선가 나타난 파파라치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려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거대한 벽을 만들어 그들을 막아섰다. 도진은 서윤을 보호하듯 자신의 재킷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짝 가리며
리무진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서윤은 그 짧은 거리 동안 자신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았음을 실감했다. 리무진의 뒷좌석에 오르자마자 묵직한 문이 닫히며 외부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도진은 서윤을 놓아주고는 창가 쪽으로 몸을 기대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애절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서윤 역시 흐트러진 옷매를 정리하며 그를 노려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서윤이 먼저 침묵을 깨며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분노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도진은 차가운 생수병을 따서 한 모금 마신 뒤 서윤을 비스듬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 이복동생 강민석이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 며칠 전 그 사고도 놈의 짓이었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알면 놈은 다시 암살자를 보낼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의 반응을 살폈으나 그녀가 동요하지 않자 말을 이었다. 놈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나 약점 따위를 잡아서 이용하려 들겠지. 그래서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감정도 없는 완벽한 타인이 필요했어. 내 약혼녀 연기를 해줄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야. 도진의 제안은 잔혹할 정도로 합리적이었고 서윤을 하나의 체스말로 취급하고 있었다. 내가 거절하면요. 서윤이 차갑게 되묻자 도진은 픽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다. 당신은 이미 내 채 탔고 내 약혼녀로 보도될 거야. 거절하고 내리면 당신은 내 보호 없이 강민석의 표적이 되겠지. 그는 의심이 많은 놈이라 당신을 잡아다가 정말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내가 그날 밤 무슨 말을 했는지 캐물을 거야. 고통스럽게.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고 그녀는 이 덫에 걸려든 쥐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었다. 좋아요. 협조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도진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봐. 돈집 아니면 신분 세탁.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내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이 일이 끝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줘요. 그리고 내 과거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도진은 그녀의 마지막 조건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돈을 요구했을 텐데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복권 판매원이 아니라는 의심을 굳히며 손을 내밀었다. 거래 성립이군. 한서윤 씨. 아니 내 가짜 약혼녀. 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고 두 사람의 손바닥이 닿는 순간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약이었고 서로를 이용하기 위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차는 빈민가를 벗어나 화려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향해 속도를 높였고 창밖의 풍경은 낡은 회색빛 건물들에서 세련된 유리 빌딩들로 빠르게 바뀌어갔다. 서윤은 멀어지는 자신의 가게를 백미러로 바라보며 씁쓸한 기분을 느꼈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고 이제는 게임의 판 위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다. 차가 도심을 지나 한적한 교회의 숲길로 들어서자 거대한 철문과 높은 담장이 앞을 가로막았고 그 너머로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영그룹 강 회장의 본가이자 이제 서윤이 머물게 될 감옥이자 전장인 곳이었다. 정원에는 수십 명의 고용인과 경비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차에서 내리기 전 다시 한번 서윤의 손을 잡으며 경고하듯 말했다. 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해. 심지어 나조차도 믿지 말고. 실수하면 우리 둘 다 죽어.
서윤은 그의 말을 비웃듯 콧방귀를 뀌며 먼저 문을 열고 나갔다. 도진과 서윤이 나란히 저택의 현관 앞에 서자 육중한 문이 열리며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가 드러났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신사와 그의 뒤에 서 있는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남자. 강민석은 도진을 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서윤을 훑어내리며 먹잇감을 탐색하는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형, 살아 돌아온 걸 축하해. 그리고 이 누추한 분은 누구시지? 민석의 비꼬는 말투의 서윤은 주눅들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고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보란듯이 선언했다. 인사해라.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곧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다. 저택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적의 속에서 자신이 연기해야 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진의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며 민석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반가워요. 도련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윤의 당돌한 인사에 민석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고 도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다툼의 서막이었고 서윤은 그 중심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세영그룹 본가의 거대한 다이닝룸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을 연상케 할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은 식탁 위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긴 직사각형 식탁의 상석에는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강도진과 한서윤이 그리고 맞은편에는 강민석과 그의 어머니인 최 여사가 앉아 서로를 탐색하듯 노려보고 있었다. 최 여사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경멸과 불쾌감이 서려 있어 마치 오물을 보는 듯 했다.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최 여사는 냅킨을 신경질적으로 펼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는데 그녀의 타깃은 명백히 도진이 데려온 정체불명의 약혼녀 서윤이었다. 그녀는 고상한 척하며 와인잔을 흔들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듣는 이의 마음을 후벼 파기에 충분했다. 도진이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찾고 복권이나 팔던 손으로 이 집안의 식기를 만지는 것조차 불결하다는 듯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었다. 민석 역시 옆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말을 거들었고 서윤이 당황하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서윤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모욕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양 차분하게 물잔을 들어 입술을 축일 뿐이었다. 서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적대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훨씬 더 가혹한 상황들에 비하면 이 정도의 말장난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나이프와 포크를 들어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고 그 동작은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테이블 매너를 보여주어 보는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최 여사는 서윤이 촌스럽게 허둥지둥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서윤의 손놀림은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도진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품격을 풍기고 있었다. 서윤은 고기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삼킨 뒤 최 여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람의 품격은 직업이나 출신, 성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배웠다는 서윤의 차분한 대꾸는 식탁 위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권을 파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의 희망을 선물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을 내비쳤다. 최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민석은 예상치 못한 방역에 들고 있던 포크를 멈칫했으나 도진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와인을 들이켰다. 강 회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지만 그의 눈매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서윤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민석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는데 그는 서윤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같은 민감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일부러 어려운 경제 용어나 상류층의 사교계 이야기를 꺼내 서윤을 소외시키려 했지만 서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며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내놓았다. 도진은 서윤이 단순히 담력만 센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적 능력과 시사 상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라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더 깊어졌다. 서윤은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도진과 서윤은 그들에게 배정된 별채의 침실로 돌아왔는데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조금 느슨해졌다.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고 서윤을 향해 감탄 섞인 눈빛을 보내며 오늘 밤 그녀의 활약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칭찬했다. 그는 서윤이 그토록 완벽하게 상류층의 예절을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그녀의 정체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제기했지만 서윤은 그저 살기 위해 배운 것뿐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치며 밖을 살폈는데 정원 곳곳에 배치된 감시 카메라와 경호원들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고 낮게 속삭였다. 그는 민석이 오늘 밤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더 더러운 수작을 부릴 것이며 이 집안에는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도진은 서윤에게 자신의 침실 옆에 딸린 작은 드레스룸을 쓰라고 배려해 주었지만 서윤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소파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에서 오는 동지의 비슷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윤은 저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화려하게 조경된 정원수들 사이로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연못가로 발걸음을 옮겼고 물에 비친 반영을 통해 뒤따라오는 자가 민석의 수하인 경호실장임을 확인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주변의 동태를 살폈고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해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때 불쑥 민석이 나타나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운 뱀의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도진이 얼마나 냉혹한 인간인지 아냐며 그가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이간질을 시도했다. 민석은 서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편에 서서 도진의 정보를 넘긴다면 평생 먹고 살 돈과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던졌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제안이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서여윤은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진이 자신을 버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신처럼 뒤에서 칼을 꽂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을 사람 같다고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의 말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본색을 드러냈고 그는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며 겁을 주려 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민석의 손목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세한 관절의 움직임을 제압할 수 있는 각도로 잡고 있었는데, 이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만이 가능한 방어 기술이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손을 뗐으며 서윤은 옷매를 가다듬으며 자리를 떴다. 오후가 되자 저택안은 한바탕 소란이 일었는데, 최 여사가 아끼는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사라졌다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었다. 모든 고용인들이 거실로 소집되었고 최 여사는 서윤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녀의 방을 수색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명백히 서윤을 도둑으로 몰아 망신을 주고 쫓아내려는 최 여사와 민석의 합작품이었으며 도진조차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나서서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말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논리적인 추론을 시작했다. 서윤은 브로치가 사라진 시간과 고용인들의 동선, 그리고 최 여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브로치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녀는 최 여사가 아침에 정원에서 차를 마실 때 스카프를 고쳐 매던 동작을 목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정원 테이블 근처를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고용인들이 서둘러 정원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한 메이드가 덤불 속에 떨어져 있던 브로치를 찾아내어 달려왔다. 최 여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민석은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택 내의 고용인들은 서윤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메이드를 감싸주며 따뜻하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도진이 갖지 못한 부드러운 카리스마였다. 도진은 2층 난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서윤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파트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밤 도진은 서윤에게 서재로 오라는 전가를 보냈고, 서윤이 들어서자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기밀 서류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회사의 이중장부와 불법 비자금 내역이 담긴 자료였는데, 도진은 이것을 해석하는데 서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서윤의 명석한 두뇌와 관찰력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고용관계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서류를 훑어보며 눈을 빛냈고, 그녀의 손가락은 민석이 숨겨놓은 비리의 흔적들을 하나씩 짚어내기 시작했다. 서윤은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며 자금의 흐름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가 찾아낸 단서는 도진이 그동안 막혀있던 수사의 혀를 뚫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고, 도진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지만 어색함보다는 열정과 긴장감이 그들을 감쌌다. 서윤은 도진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의외의 순수함을 발견했고, 도진은 서윤의 지성미에 매료되고 있었다. 한편 민석은 자신의 방에서 위스키 잔을 던져 깨뜨리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는데, 서윤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의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할 것과 필요하다면 그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기를 예고했다. 민석은 이제 단순히 도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윤을 파멸시키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게 되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진과 서윤은 피곤함 속에서도 성취감을 느끼며 서로를 마주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서윤은 여튼 미소로 화답하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은 붉게 타오르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지만, 그 붉은 빛은 마치 앞으로 그들이 흘려야 할 피와 땀을 상징하는 듯하였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서윤은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곁에는 도진이라는 든든한 맹수가 함께하고 있었다. 도진과 서윤이 세운 그룹의 오래된 문서 보관소에서 찾아낸 단서는 그들을 도시 외곽에 폐쇄된 화학 공장으로 이끌었는데, 그곳은 도진의 아버지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장소로 기록되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공장지대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사체처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녹슨 철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기괴한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도진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기사나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았는데, 핸들을 잡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어 그가 느끼고 있는 긴장감의 무게를 짐작게 했다. 조수석에 앉은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풍경을 응시하며 주머니 속에 단검을 만지작거렸고, 그녀의 본능은 이곳이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차량이 공장 입구의 공터에 멈춰 서자 사방은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엔진의 열기가 식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이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도진은 글러브 박스에서 소형 손전등을 꺼내 들고 차에서 내렸고, 서윤 역시 소리 없이 그 뒤를 따르며 주변의 어둠을 예리하게 살폈다. 공장 내부는 오랜 방치로 인해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낡은 기계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어 발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가까이 붙어서 이동했는데, 도진의 넓은 등은 서윤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지켜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다는 제3구역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목적지인 중앙통제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서윤의 예민한 청각이 천장 위쪽 배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금속성 마찰음을 포착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진의 팔을 잡아채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그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총탄이 박혔고, 깨진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고 훈련된 살인 청부업자의 그것이었다. 도진은 재빨리 서윤을 거대한 철제 기둥 뒤로 밀어넣으며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가렸지만, 서윤은 오히려 그의 손을 뿌리치고 주변 지형을 이용해 방역할 준비를 했다. 총격전이 벌어지기에는 엄폐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윤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가장 가까이 접근한 괴한의 정강이를 가격한 뒤 순식간에 그의 무기를 빼앗아 제압해버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도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고 잔혹했으며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살수 그 자체였다. 도진 역시 품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권총으로 대응 사격을 하며 괴한들을 견제했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일단 퇴각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만 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위쪽 캐스워크로 올라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총알 세례를 뚫고 녹슨 철계단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 도진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서윤이 재빠르게 그의 허리띠를 낚아채 끌어올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공장 최상층의 자재 창고로 몸을 피했고, 무거운 철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자마자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이 두 사람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옷은 먼지와 땀 그리고 핏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며칠 전 치료받았던 복부의 상처가 터졌는지 흰 셔츠 위로 붉은 피가 다시 배어 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지체 없이 도진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셔츠를 걷어 올렸고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을 꺼내 지혈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길은 다급하면서도 침착했고 도진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서윤의 눈빛에서 깊은 연민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밖에서는 괴한들이 문을 절단하기 위해 장비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다. 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구했냐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죽으면 나도 약속된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벽에 머리를 기대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믿었던 최측근에게 독살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힘이 없어 침묵해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방탕한 재벌 3세 연기를 하며 칼을 갈아왔다고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렸는데 그녀 역시 과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극한의 공포와 고립된 상황 속에서 서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을 단순한 계약관계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서윤은 도진의 뺨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나직하게 위로했고 도진은 그 순간 처음으로 서윤을 이성으로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잠시 눈을 감으며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경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고 문 밖에서 절단기에 윙윙거리는 소음이 들려오며 불꽃이 튀기 시작하자 서윤은 현실로 돌아와 탈출구를 모색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 쌓여있는 인화성 화학물질들이 담긴 드럼통들을 발견하고는 위험하지만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드럼통을 폭파시켜 적들의 시야를 가리고 혼란을 틈타 환기구를 통해 탈출하는 무모한 작전이었다. 도진은 너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서윤은 이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다며 단호하게 그를 설득했고 결국 도진도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드럼통을 문 쪽으로 굴려하려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퓨즈 역할을 할 1000조각에 불을 붙일 준비를 마친 뒤 환기구 덮개를 뜯어냈다. 문이 뚫리기 직전 서윤이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였고 두 사람은 폭발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화염을 뒤로 한 채 좁은 환기구 속으로 몸을 날렸다. 거대한 폭발음이 공장을 뒤흔들었고 화염과 검은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며 괴한들을 덮쳤다. 환기구 통로는 좁고 미끄러웠지만 서윤과 도진은 필사적으로 기어서 밖으로 향했고 열기와 매연이 뒤따라오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마침내 출구에 도달한 그들은 2층 높이에서 밖으로 뛰어내렸고 아래에 쌓여있던 폐자재 덤이 위로 구르며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온몸이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욱신거렸지만 그들은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밤하늘에서는 다시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비는 그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숲속에 숨겨두었던 차량으로 돌아왔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어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 차 안에서 도진은 100미러로 멀어지는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며 민석이 이번 실패로 인해
더 큰 광기를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옆자리의 서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도준은 그런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한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심을 담아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 당신을 이런 위험에 끌어들여서. 도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윤은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약혼녀 역할이 생각보다 험하네요. 수당을 좀 더 올려받아야겠어요. 그녀의 농담에 도진도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 사이에 무겁던 공기는 한층 가벼워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확인했고 이 위험한 게임을 끝까지 함께 완주할 것을 말없이 다짐했다. 비 내리는 도로는 그들의 앞길처럼 어둡고 미끄러웠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도준은 이제 서윤을 단순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초기 계획을 완전히 폐기했다.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자 그의 곁에 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동반자였고 민석을 무너뜨린 후에도 그녀를 놓아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속도를 높이며 집으로 향했고 머릿속으로는 민석에게 가할 치명적인 방역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번 습격으로 인해 민석이 꼬리를 잡혔을 것이 분명했고 도진은 그 증거를 이용해 주주총회에서 승부를 볼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수만 가지의 대화가 오고 갔다. 서윤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고 도준은 신호대기 중에 잠든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발로였다. 도준은 서윤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그녀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되돌려주겠다고. 저택에 도착했을 때 동이 터오고 있었고 그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전우처럼 서로를 의지해 현관으로 들어섰다. 놀란 고용인들이 달려나왔지만 도진은 그들을 물리고 서윤을 직접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다. 방 문 앞에서 헤어지기 전 도진은 서윤을 잠시 멈춰 세우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한서윤, 오늘 밤 당신은 내 생명만 구한 게 아니야. 나라는 사람 자체를 구했어. 서윤은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서윤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폐공장에서의 탈출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강민석이 마침내 한서윤의 가장 아픈 약점을 찾아내어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민석은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서윤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진 끝에 그녀가 익명으로 후원하고 있는 지방의 한 보육원과 그곳의 원장이 그녀에게 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원장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합성 사진과 영상을 서윤의 휴대전화로 전송했고 그녀를 저택의 후미진 온실로 은밀하게 불러냈다. 덥고 습한 온실 안에서 민석은 난초에 잎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서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서윤이 온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를 흔들어 보이며 비열한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도진이 폐공장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중 장부가 담긴 USB를 훔쳐 오라는 것이었다. 그는 만약 서윤이 이 제안을 거절하거나 도진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경우 보육원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그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참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민석을 노려보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지만 민석은 오늘 밤 안으로 물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 뉴스에서 불타는 보육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온실을 나온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도진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계산과 시뮬레이션으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이 이미 저택 곳곳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두었을 것이라 확신했기에 도진에게 이 상황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고 오직 행동으로만 보여주어야 했다. 서윤은 도진을 배신하는 척하며 민석의 신뢰를 얻고 그 틈을 타 민석의 파멸을 불러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이중첩자 작전을 즉석에서 구상했다. 이것은 도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서윤은 자신을 믿고 도진의 통찰력을 믿기로 결심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며 다시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택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는데 서윤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도진의 서재에 잠입했다. 그녀는 도진이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어깨 너머로 훔쳐보았던 손동작을 기억해내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기계적인 신호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문제의 USB가 푸른 빛을 내며 놓여 있었고 서윤이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서재의 문이 벌컥 열리며 도진이 들어왔다.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동자는 배신감과 슬픔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서윤은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며 차가운 가면을 썼다. 지금 뭐 하는 거지? 한서윤. 도진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고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오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서윤은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안해요, 강도진 씨. 당신의 사랑 노름도 꽤 재미있었지만 나한테는 돈이 더 중요해요. 강민석 씨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제안했거든요. 서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도진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일부러 더 잔인하고 속물적인 단어들을 골라 내뱉으며 도진을 자극했다. 도진은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고 서윤은 그 틈을 타 그를 밀치고 서재를 빠져나갔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도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빗속을 뚫고 민석이 기다리고 있는 별채로 달려갔고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터질 듯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배신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민석은 젖은 채로 들어온 서윤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가 건넨 USB를 확인하며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고 칭찬했고 이제 도진은 끝장이라며 자신의 계획을 떠벌리기 시작했는데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모든 말을 머릿속에 녹음하듯 새겨 넣었다. 민석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확인한 뒤 라이터를 꺼내 그 자리에서 USB를 불태워버렸고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광기 어린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민석이 간과한 사실은 서윤이 가져온 USB가 가짜였거나 혹은 내용물이 조작된 파일이었다는 점이 아니라 서윤이 이 상황을 이용해 민석의 네트워크에 침투할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두었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민석이 USB를 확인하는 짧은 순간 동안 그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는 데 성공했고 이제 민석의 모든 통화 내용과 이메일은 서윤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민석은 자신이 서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그녀를 곁에 두기로 결정했고 서윤은 민석의 감시 아래 놓인 인질이자 비서로서 그의 곁에 머물게 되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본관 건물을 바라보며 도진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홀로 서재에 남겨진 도진은 서윤이 떠난 자리를 허망하게 바라보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는 서윤이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할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방금 전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기에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도진은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리려다가 서윤이 금고 안에 남겨둔 작은 쪽지를 발견하고는 동작을 멈췄다. 그것은 찢어진 복권 용지 뒷면에 급하게 휘갈겨 쓴 숫자들의 나열이었고, 도진은 그 숫자들이 단순한 난수가 아님을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그 숫자는 두 사람이 폐공장에 갇혀 있을 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언급된 암호 체계였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미끼를 물었다. 대기해. D-Day는 주주총회. 짧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확인한 도진의 입계는 허수음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서윤은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해 스스로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고, 도진은 그녀의 대담함과 희생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서윤을 의심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녀를 무사히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어 있었는데, 민석은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도진을 조롱했고, 도진은 패배자의 비참함을 연기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민석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도진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시선을 교환하지 않고도 서로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민석은 도진에게 곧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의만이 통과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고, 도진은 힘없이 알겠다고 대답하며 물러났다. 하지만 도진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고, 이는 민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불씨였다. 서유윤은 민석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조하며 그가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과 뇌물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민석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교묘하게 데이터를 복사해 나갔다. 그녀는 민석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보안에 소홀해진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고, 이를 외부의 안전한 서버로 전송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석은 서윤을 데리고 비밀 회동 장소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도진을 몰아내고 그룹을 장악하려는 부패한 이사들과 정계 유력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혐오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자리가 민석을 무너뜨릴 스모킹건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회동이 끝난 후 민석은 술에 취해 서윤에게 자신의 야망을 털어놓으며 도진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주한 일이었다는 충격적인 비밀까지 발설했다. 서윤은 옷 속에 숨겨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고, 민석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맞장구를 쳤다. 민석은 서윤을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기에 경계심을 풀고 모든 진실을 쏟아냈고, 이는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윤은 이 녹음 파일을 도진에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다. D-Day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도진은 겉으로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물밑에서는 충성스러운 소수의 임원들을 규합하여 방역을 준비했다. 그는 서윤이 보내오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통해 민석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서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동대를 조직했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다시는 서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며, 그녀에게 씌워진 배신자라는 오명을 벗겨주고 당당하게 자신의 곁에 세울 것이라고.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민석은 서윤을 불러 내일 주주총회에서 도진의 비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나설 것을 명령했다. 그는 서윤에게 거짓 증언이 담긴 대본을 건네주며 이것만 잘 읽으면 평생 호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윤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서윤은 대본을 받아들고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내일 그 단상 위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폭로하고 민석의 가면을 벗겨버릴 생각에 심장이 쿵쿵 뛰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복권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녀가 이제는 거대 재벌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 또한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서윤은 품속에 간직해온 도진의 커프스 단추를 꺼내 입을 맞추며 내일의 승리를 기원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고 세영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민석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고 도진은 침통한 표정으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서윤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오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집중되었다. 마이크 앞에 선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세영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숨막힐 듯한 정적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강당의 전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단상 위에는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배석해 있었으며 강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감춘 채 가장 중앙에 앉아 주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면 강도진은 단상의 가장 끝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담담해 보였지만 꽉 쥐어진 주먹 위로 붉어진 푸른 힘줄은 그가 억누르고 있는 분노와 긴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렌즈를 두 사람에게 번갈아 고정시키며 세기의 대결을 담아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셔터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민석은 자신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능숙하게 마이크를 잡고 강도진의 해임안을 상정하는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도진이 경영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짓 증거들을 화면에 띄우며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민석이 제시한 조작된 장부와 이메일 내역들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고 동요하는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강당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민석의 입계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도진을 부도덕한 경영자로 몰아쓰며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분위기는 점차 민석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석은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듯 제스처를 취하며 도진의 비리를 낱낱이 증언해줄 결정적인 증인을 소개했는데 그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는 일순간 술렁거렸다.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차분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신뢰감을 주는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서윤은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곧장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다.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눈을 감았다 떴고 서윤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신호를 주고받았지만 이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석은 서윤이 증인석에 서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네주며 자신이 시킨 대로 증언할 것을 눈빛으로 종용했다. 그는 서윤이 도진의 약혼녀였지만 그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개하며 그녀를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포장했다. 서윤은 잠시 마이크를 만지작거리며 강당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오만하게 서 있는 민석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료하게 강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는데 첫 마디부터가 민석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사람의 부도덕함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맞지만 그 대상은 강도진 전무가 아니라는 서윤의 발언은 장내를 순식간에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고 그는 서윤의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서윤은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석 이사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으며 도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조작된 증거들을 만드는 과정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이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않으려 타자기를 두드리는 손놀림을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민석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보안 요원들에게 서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지만 그때 강당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새로운 영상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서윤이 민석의 사무실에 잠입해 빼내온 실제 이중 장부와 민석이 술에 취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영상이었다. 화면 속의 민석은 도진의 아버지를 독살하라고 사주한 것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과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끔찍한 진실을 목격했고 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확보한 민석의 불법 거래 내역과 뇌물 수수 리스트가 담긴 USB를 높이 들어 보이며 이것이 원본임을 선언했다. 그녀는 민석이 보육원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했던 사실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그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고발했다. 주주석에서 야유와 비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민석을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그와의 거래를 두려워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민석은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다. 궁지에 몰린 민석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상 아래에 있던 서윤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었는데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서윤의 목을 조르려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도진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민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진은 달려오는 민석의 팔을 거칠게 쳐내고 그의 멱살을 잡아 단숨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담긴 일격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민석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뒤였다. 상황이 정리되자 도진은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와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단력 있는 모습에 주주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곧이어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히 경영권 방어의 성공을 넘어선 정의의 승리이자 진실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민석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혐의는 살인교사 횡령배임 그리고 협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민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악을 쓰며 도진과 서윤을 저주했다. 하지만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은 더 이상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닌 패배자의 처량한 몰골에 불과했고 사람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최후를 지켜보았다. 서윤은 끌려가는 민석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지만 도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주주총회가 도진의 압승으로 끝나고 강당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을 향해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인지, 서윤의 증언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도진은 아무런 대답 없이 서윤을 보호하듯 감싸 안고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서윤을 세상의 호기심 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안전한 곳에서 쉬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채올라탄 두 사람은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흘렀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온기를 나누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등에 난 작은 생채기를 발견하고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어루만지며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답했고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동지애를 넘어선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짜 약혼자가 아닌 생사고락을 함께한 진정한 파트너이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강변도로를 달릴 때 도진은 서윤에게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며칠 동안 비워두었던 자신의 작은 복권 판매점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곳은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자 도진과의 인연이 시작된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사에게 행선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차는 붉게 물드는 노을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는데 그 꿈은 악몽으로 시작해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옆자리의 도진 역시 서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회사의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서윤과 함께하고 싶었다. 복권 판매점 앞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다. 서윤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도진도 따라 내렸고 두 사람은 닫혀있던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비워둔 탓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냄새조차 정겹게 느껴졌다. 도진은 좁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처음 이곳에 쓰러져 들어왔던 날을 회상했고 그때 서윤이 보여주었던 냉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서윤이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는 동안 도진은 계산대 앞에 의자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서윤과의 계약도 끝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마음속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서윤을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그녀가 허락한다면 평생 그녀의 곁을 지키고 싶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서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는데 밖에는 또다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차갑고 음산한 비가 아니라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싹 틔우는 따뜻한 봄비처럼 느껴졌다. 서윤은 도진에게 이제 회장님이 되셨으니 더 바빠지시겠다고 농담을 던졌고 도진은 바빠도 복권 사러 올 시간은 내겠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채웠고 그 웃음소리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맑고 푸른 하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거리의 가로수들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늦가을이 찾아왔다.
세영그룹을 뒤흔들었던 경영권 분쟁과 강민석의 구속 사건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지만 그룹 내부에서는 강도진 회장의 주도 할뼈를 깎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었다. 도진은 취임 직후 부패한 임원들을 일소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의 리더십은 재계의 모범 사례로 칭송받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그는 매일 밤 빈 저택으로 돌아와 고독과 싸워야 했는데 그것은 서윤이 떠난 자리가 주는 공허함 때문이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서윤은 약속대로 도진의 곁을 떠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도진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기 위해 억지로 그리움을 참아내고 있었다. 서윤의 작은 복권 판매점은 이제 동네의 명소를 넘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행운의 성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재벌 회장을 구하고 회사를 살려낸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가게 앞은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서윤은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기계적으로 미소를 짓고 희망을 팔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가끔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질 때면 그녀는 빗속에 쓰러져 있던 도진을 구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마감을 준비하던 서윤은 가게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어른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빗자루질을 멈췄다. 문이 열리며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진이었는데 그는 화려한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코트를 걸치고 있어 훨씬 부드러운 인상을 풍겼다. 서윤은 너무나 그리웠던 얼굴을 마주하자 말문이 막혀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도진 역시 서윤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와 잘 지냈냐는 평범한 안부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어 서윤의 가슴을 울렸다. 도진은 카운터 앞에 낡은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였는데 도진은 그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서윤의 눈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고 강민석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 계약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예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아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작별 인사를 건네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서윤이 계약서를 집어드는 순간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빛은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계약서를 가져온 이유는 파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서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곁으로 다가가 섰고 그녀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가져가 반으로 찢어버리며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나 가짜 약혼녀 같은 거짓된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서윤은 그의 돌발 행동에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진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였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명예를 걸고 맹세컨대 서윤 없이는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서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구원했으며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지키고 평생 사랑하고 싶다는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투박한 진심이 담겨 있어 서윤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서윤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아 출신의 보잘것없는 복권 판매원일 뿐인데 재벌 회장의 곁에 서도 되는지 두려움을 표했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행운이자 당첨 복권이라며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고 그 울음은 지난날의 아픔과 외로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가게에 불을 끄고 거리로 나왔는데 밤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 주었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데이트를 즐겼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길가 포장마차에 들러 따뜻한 오뎅 국물을 나누어 마시고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웃고 떠들었다. 며칠 뒤 세영그룹은 공식적으로 강도진 회장의 결혼 발표를 했고 그 상대가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서윤이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언론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대서특필했지만 두 사람은 그런 세속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소박하고 진실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서윤이 후원하던 보육원 앞 마당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그들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결혼식 당일 보육원 아이들은 화동이 되어 꽃잎을 뿌렸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서윤과 도진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서윤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고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주례를 맡은 보육원 원장은 두 사람의 시련과 사랑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들이 만들어갈 가정에 축복을 내렸고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서윤은 여전히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행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도진 역시 그녀의 뜻을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주말이면 복권 판매점에 들러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가게를 청소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안식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은 가게 마감을 돕다가 서윤에게 장난스럽게 복권 한 장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서윤이 웃으며 번호를 찍어 건네자 도진은 그 복권을 지갑 깊숙이 넣으며 이번 주에 1등에 당첨되면 당신과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겠다고 농담을 던졌다. 서윤은 당신은 이미 나라는 1등 복권에 당첨되었으니 욕심내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고 도진은 크게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당신 말이 맞다며 자신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속삭였다. 가게 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연주처럼 들렸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나서며 우산을 펼쳤고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났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비바람을 맞이하겠지만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언제나 맑은 날이 올 것임을 믿고 있었다. 서윤은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을 구원해준 도진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다. 복권 파는 여자와 그녀가 구한 남자라는 기막힌 인연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고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관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하루의 끝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나누었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했고 서윤 역시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화답했다. 그들의 입맞춤은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복권을 팔던 그녀가 구한 남자는 며칠 후 나타나 말했었다. 넌 내 약혼녀야. 하지만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말한다. 넌 내 인생의 전부야.